저는 인민군 공병 여중사였습니다. 제 임무는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매설하는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제 손으로 묻은 지뢰가 3,427개였죠. 하나하나의 위치를 기억했고 하나하나의 신관 방식을 외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묻은 지뢰가 탈북 가족을 죽게 만들었죠. 5살 여자아이의 신발 한 짝만 남긴 채로요. 다음 날 저는 상부에 지뢰 제거를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총사령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형 30분 전 저는 도망쳤습니다. 제 앞에 놓인 건 2.4km의 지뢰밭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묻은 지뢰밭이었습니다. 새벽 4시간 동안 한 발 한 발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이 틀릴 때마다 폭발이 일어났고 감각이 무뎌질 때마다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증언의 시작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선미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22살에 인민군에 자원 입대했죠. 아버지가 6.25 전쟁 때 공병으로 복무했던 것처럼 저도 자연스럽게 공병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실 여자가 공병이 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여군들은 통신병이나 의무병으로 배치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손재주가 좋았고 폭발물 취급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군단 공병 제25여단에 배속됐고 그곳에서 지뢰 매설 전문 교육을 받게 됐죠. 처음 지뢰를 만졌을 때가 생생합니다. 2017년 4월 훈련소 지하 창고에서였어요. 교관이 철제 상자를 열자 초록색 원반 모양의 물체가 20개쯤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대인지뢰였습니다. 지름 12cm, 무게 400g의 작은 물체였지만 그 안에는 100g의 TNT 폭약이 들어 있었죠. 사람의 발이 5kg 이상의 압력을 가하면 터지는 구조였습니다. 교관이 말했어요. 동무들, 이 작은 물체 하나가 적 한 명을 무력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공화국을 지키는 무기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지뢰를 다뤘습니다.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방향성지뢰, 그리고 우리가 도약지뢰라고 부르는 것까지 각각의 구조를 외웠고 매설 방법을 익혔으며 기폭 원리를 이해했어요. 3개월의 훈련 끝에 저는 지뢰 매설 자격증을 받았고 비무장지대 최전방 부대로 배치됐죠. 그곳에서의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남쪽으로 넘어가려는 모든 것을 막는 것. 사람이든 차량이든 심지어 동물이든 상관없이 첫 출근 날 선임 상사가 저를 데리고 실제 지뢰밭으로 갔습니다. DMZ 북방 한계선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철조망 사이사이로 노란색 해골 표시판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 펼쳐져 있더군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구역 전체가 우리 여단이 관리하는 지뢰밭이다. 총 15만 평방미터, 지뢰 개수는 약 8,000개. 동무가 앞으로 7년 동안 일할 곳이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전 지뢰 매설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5명의 공병과 함께 30개의 대인 지뢰를 묻는 작업이었죠. 선임들이 먼저 시범을 보였어요. 삽으로 땅을 파고 깊이 10cm 지점에 지뢰를 수평으로 놓고 신관을 체결한 뒤 다시 흙으로 덮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치를 GPS로 기록하고 수첩에 번호를 매기는 거였어요. 한 개를 매설하는데 15분 정도 걸렸죠. 제 차례가 됐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지뢰를 들고 구덩이에 놓으려는데 이게 진짜 사람을 죽이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선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명령에 따라야 했어요. 신관을 돌려 체결하는 순간 딸칵하는 소리가 났고 그 순간부터 이 지뢰는 살아있는 무기가 됐죠. 누군가 밟으면 터지는 죽음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날 저는 5개의 지뢰를 묻었습니다. 수첩에 위치를 기록했어요. 북위 38도 15분 23초, 동경 127도 42분 17초, 지뢰번호 1번부터 5번까지. 그렇게 제 기록이 시작됐죠.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와 손을 씻는데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더군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흙 냄새가, 화약 냄새가 제 손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서 지뢰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면 공병소대원 12명이 트럭에 올라탔고 우리는 각자 맡은 구역으로 이동했죠. 저는 주로 북방 3구역을 담당했는데 그곳은 완만한 경사지에 잡목이 우거진 곳이었어요. 탈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루트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지뢰를 배치해야 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매일 3개에서 5개 정도 묻었습니다. 신중하게, 정확하게 작업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2달째에는 하루 평균 7개, 석 달째에는 10개까지 묻게 됐습니다. 손에 익숙해지니 기계처럼 움직이게 되더군요.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그냥 묻었어요. 파고, 놓고, 덮고, 기록하고, 반복입니다. 첫 해가 끝날 무렵, 저는 총 487개의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중대장이 칭찬했어요. 박선미 동무, 우리 여단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이다. 이대로만 계속하면 모범 군인으로 선발될 것이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487개라는 숫자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수첩을 펼쳐놓고 숫자들을 세곤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해서 487번까지. 각 번호마다 정확한 좌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위치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도가 그려졌고 각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보였어요. 북방 3구역 동쪽 모퉁이, 큰 바위에서 서쪽으로 15m, 소나무에서 북쪽으로 8m. 그런 식으로 전부 기억하고 있었죠. 2년째가 되자 저는 이미 베테랑이었습니다. 신입 공병들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맡게 됐어요. 그들에게 지뢰 매설법을 알려주고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실습을 지도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선임이 돼 있었죠. 그리고 제 수첩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500개, 700개, 1000개.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7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뢰를 묻었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상관없었죠. 상부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 지뢰 밀도를 높여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묻었어요. 이미 지뢰가 있는 곳에 더 묻었고 없는 곳에도 새로 매설했습니다. 제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얇은 공책 1권이었는데 1년이 지나자 2권이 됐고 3년이 지나자 5권이 됐어요. 각 페이지마다 지뢰의 위치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격자 좌표, GPS 좌표, 매설 깊이, 지뢰 종류, 신관 타입, 그리고 특이사항까지 마치 죽음의 지도를 그리는 것 같았죠. 2019년 여름 제가 1000번째 지뢰를 묻었을 때 중대장이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박선미 동무, 수고가 많소. 동무는 우리 여단 최고의 공병이요. 그리고 3일 휴가를 줬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1000개의 지뢰라는 건 1000명이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무였고 조국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 2000번째 지뢰는 2021년 가을에 묻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거든요. 제가 묻은 지뢰가 터지는 꿈이었습니다. 폭발음이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피가 튀는 장면이 보였어요.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하지만 낮이 되면 다시 지뢰밭으로 갔습니다. 그게 제 임무였으니까. 3000번째 지뢰는 2023년 봄에 묻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저는 거의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그냥 묻었습니다. 1개, 2개, 3개 계속 매설했죠. 수첩에 번호를 매기고 좌표를 기록하고 다음 지뢰를 꺼냈어요.
그렇게 매일 평균 5개씩 묻었고 일주일이면 35개, 한 달이면 150개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선임이 물었습니다. 박선미, 동무는 지금까지 몇 개나 묻었나? 저는 수첩을 펼쳐 세어봤어요. 3,427개입니다. 선임이 웃으며 말했죠. 대단하군. 우리 여단 전체에서 1등이야. 동무 덕분에 이 구역은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어.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어요. 3,427개라는 숫자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1번부터 3,427번까지. 각 번호마다 정확한 위치가 기록돼 있었죠. 저는 그 모든 위치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지도가 그려졌고 각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보였어요. 그건 제 능력이었지만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북방 1구역에는 487개, 북방 2구역에는 623개, 북방 3구역에는 891개, 북방 4구역에는 754개, 북방 5구역에는 672개가 매설돼 있었습니다. 각 구역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큰 바위가 있고, 어디에 나무 그루터기가 있고, 어디에 작은 개울이 흐르는지, 그리고 그 주변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도 전부 기억하고 있었죠. 가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조국을 지키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함정을 만들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지워버렸어요. 생각하면 안 됐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손이 떨렸고, 손이 떨리면 작업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고 저녁이 되면 막사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누구도 지뢰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게 견디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가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방 7구역에서 지뢰가 터졌다. 북방 12구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제 수첩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사군단 공병 제25여단 박선미 여중사 지뢰 매설 기록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절대 분실하지 말 것. 이 수첩은 제 목숨과 같았습니다. 이 수첩이 없으면 지뢰밭을 통과할 수 없었으니까요. 위치를 모르면 저도 밟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새벽 3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저는 즉시 알아챘어요. 대인지뢰의 폭발음이었습니다. 제가 7년간 들어온 소리였으니까요. 위치도 대충 짐작됐어요. 북방 5구역, 제가 3년 전에 집중적으로 매설했던 곳이었죠.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중대장이 말했어요. 침투자로 추정된다. 현장으로 이동해 확인하라. 저를 포함한 5명의 공병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지뢰밭 가장자리까지 갔죠. 철조망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냄새가 났습니다. 화약 냄새와 다른 냄새, 탄고기 냄새 같은 거였어요. 저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땅이 파여 있었고 주변에 무언가 흩어져 있더군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옷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피, 그리고 신발. 작은 분홍색 신발이었습니다. 어린이용이었어요. 크기로 봐서는 5살 많아야 6살 정도의 아이가 신던 거였죠. 왼쪽 신발이었고 끈은 리본 모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신발 안쪽에는 작은 발가락 모양이 남아 있었어요.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임이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성인 남성의 옷 조각, 성인 여성의 가방 파편, 그리고 또 다른 어린이용 신발. 가족이었어요. 탈북을 시도하던 가족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명의 아이. 제가 묻은 지뢰를 밟은 겁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적대 세력의 침투 시도, 대인 지뢰에 의해 무력화됨. 침투자 4명 전원 사망 추정. 하지만 그들은 적대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유를 찾아 떠나려던 가족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들을 죽인 겁니다. 제 손으로 묻은 지뢰가 그들을 산산조각 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그 분홍색 신발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고 눈을 떠도 보였어요. 5살짜리 여자아이. 아마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었겠죠. 무서웠을 겁니다. 어두운 밤, 낯선 숲길, 철조망 사이를 지나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작은 발이 제가 묻은 지뢰를 밟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막사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북방 5구역 기록을 찾아봤어요. 폭발 지점의 좌표를 역산해 보니 제가 2021년 8월 23일에 매설한 지뢰였습니다. 번호 1847번. 대인 지뢰, 신관 압력식, 매설 깊이 10cm. 정확히 매뉴얼대로 매설한 지뢰였죠.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작동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지뢰를 묻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신관을 체결하려 하면 그 분홍색 신발이 보였습니다. 작업 속도가 느려졌고 실수가 잦아졌어요. 선임이 물었습니다. 박선미, 무슨 일이냐?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아니, 정확히는 제가 묻은 무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건 임무였고 정당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중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동무중대장, 지뢰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까? 중대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지뢰를 제거하나? 저는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죽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어린아이들까지. 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선미 동무, 정신 차리시오. 그들은 반역자요. 조국을 배신한 자들이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란 말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5살짜리 아이가 무슨 반역자입니까? 그 아이는 그냥 부모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제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중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선미 동무, 지금 당과 조국을 부정하는 것이요. 보위부에 보고하겠소? 그리고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위부 요원 2명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제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막사에서 끌려 나왔어요.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트럭에 실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변호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군사재판은 단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반역죄, 조국 배신죄, 사상동요죄. 판결은 총사령이었어요. 집행일은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감방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밤을 그냥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감방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댄 채 저는 제 수첩을 펼쳤어요. 5건의 수첩이 제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7년간의 기록이 그 안에 전부 담겨 있었죠. 3,427개의 지뢰, 3,427개의 좌표, 3,427개의 죽음.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2017년 4월 12일 지뢰 1번 매설 북위 38도 15분 23초 동경 127도 42분 17초 2017년 4월 12일 지뢰 2번 매설 북위 38도 15분 25초 동경 127도 42분 19초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어요. 각 좌표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날씨, 그날의 기분, 그날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
1000번째 지뢰를 매설했을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모기가 극성이었죠. 2000번째 지뢰를 묻었을 때는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쌓여 있어서 땅을 파기가 어려웠습니다. 3000번째 지뢰는 봄에 묻었죠. 땅이 녹기 시작할 때라 지늘기 질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847번. 그 분홍색 신발의 주인을 죽인 지뢰. 2021년 8월 23일에 매설했던 그 지뢰. 저는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점호를 받고 트럭을 타고 지뢰밭으로 갔죠. 5개의 지뢰를 매설했고 1847번은 그중 3번째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그 지뢰는 3년 후 한 가족을 죽였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지뢰였습니다. 한번 묻으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언젠가는 터지죠. 1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5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 처형까지 5시간 30분 남았어요. 감방 밖에서는 교대 근무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초들이 움직이는 발소리, 무전기 소리, 철문 여닫는 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패턴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새벽 4시 45분, 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무자들이 바뀌는 15분 동안은 경계가 느슨해지죠. 저는 그 시간을 노렸습니다. 감방 창문은 작았지만 제 몸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7년간 공병으로 일하며 단련된 몸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찢어서 밧줄을 만들었어요. 창문 철창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봤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볼트가 녹슬어 있었죠. 힘을 주자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10분 정도 작업하자 철창 하나가 빠졌어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3층 높이였지만 밧줄을 사용하면 내려갈 수 있었어요. 저는 수첩 5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됐어요. 이 수첩이 없으면 지뢰밭을 통과할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 15분, 저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밧줄을 타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2층, 1층, 그리고 땅.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렸어요. 영창 건물 뒤편에는 작은 숲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통과하면 철조망이 나오고 그 너머가 바로 지뢰밭이었죠. 제가 7년간 일했던 곳, 제가 3427개의 지뢰를 묻었던 곳. 이제 저는 그 지뢰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죠. 새벽 5시 30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제 탈출이 발각된 겁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죄수 탈출, 전 병력 비상 소집, 수색조 즉각 출동하라. 저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숲을 통과해 철조망에 도달했어요. 철조망을 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병 훈련 때 수없이 연습했던 거니까요. 장갑을 끼고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 철조망 위를 넘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같이 긁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철조망 너머로 떨어졌고 이제 제 앞에는 지뢰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5분 수색조가 출동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견을 동원한 겁니다. 제 냄새를 추적할 거예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지뢰밭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부터 한 발 한 발이 생사를 가를 겁니다. 기억이 정확하면 살고 틀리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묻은 지뢰들을 제거하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첫 번째 지뢰는 철조망에서 정확히 3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뢰 번호 3401번,
2024년 9월 17일 매설, 북위 38도 15분 47초, 동경 127도 42분 58초, 대인지뢰, 압력식 신관, 매설 깊이 10cm, 큰 바위에서 서쪽으로 2m, 고사목에서 남쪽으로 1.5m. 저는 수첩을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큰 바위가 보였어요. 맞습니다. 저 바위 옆에 매설했던 게 기억났죠. 서쪽으로 2m를 재야 했어요. 하지만 줄자는 없었습니다. 걸음으로 재야 했죠. 제 걸음은 한 걸음에 약 70cm. 세 걸음이면 2m 조금 넘습니다. 바위에서 서쪽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이 동쪽이니 그 반대가 서쪽이에요. 하지만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방향을 정확히 잡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나침반이 필요했지만 그런 건 없었어요. 감각에 의존해야 했죠.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을 땅에 내려놓기 전에 작은 나뭇가지로 땅을 먼저 찔러봤어요. 단단한 느낌, 지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걸음, 역시 나뭇가지로 확인했어요.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 걸음, 이제 바위에서 서쪽으로 약 2m 떨어진 지점이었죠. 수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사목에서 남쪽으로 1.5m. 고사목을 찾았어요. 저기 있었습니다. 말라 죽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그 나무에서 남쪽으로 1.5m, 즉 두 걸음 조금 안 되는 거리. 그 지점이 바로 지뢰가 묻힌 곳입니다. 저는 그 지점을 피해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지점에 접근해서 지뢰를 제거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추격조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지점을 표시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놓아 표시했어요. 나중에 돌아와 제거하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 지뢰. 지뢰번호 3387번. 2024년 9월 3일 매설. 첫 번째 지뢰에서 북쪽으로 5m. 작은 소나무에서 동쪽으로 3m. 저는 소나무를 찾았습니다. 저기 있었어요. 작고 왜소한 소나무였죠. 동쪽으로 3m. 네 걸음 조금 넘는 거리.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땅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네 번째 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땅이 약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발을 멈췄어요. 나뭇가지로 조심스럽게 땅을 찔러봤습니다. 부드러운 느낌. 이건 최근에 누군가 밟은 흔적이었어요. 아니, 잠깐. 제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387번 지뢰는 소나무에서 동쪽으로 3m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3.5m였던 것 같았습니다. 7년 전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았죠. 수첩이 맞는지 제 기억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차가운 땀. 잘못 판단하면 죽습니다. 지금 제 발 아래에 지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생각하라. 당신은 7년간 이 일을 했다. 당신은 전문가다. 수첩 기록을 믿기로 했습니다. 3m가 맞아요. 제 기억이 흐려진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금 더 우회하기로 했어요. 소나무에서 동쪽으로 4m 지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안전 마진을 두는 거죠. 5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땅을 계속 확인하며 천천히 이동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뢰 지점도 돌로 표시해뒀습니다. 나중에 제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지뢰. 지뢰번호 3356번. 2024년 8월 12일 매설. 두 번째 지뢰에서 북동쪽으로 7m. 개울 옆 큰 돌에서 서쪽으로 2m. 개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쪽이었습니다. 개울로 다가갔습니다. 폭 50cm 정도의 작은 개울이었어요. 큰 돌이 개울 옆에 있었죠.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돌이었어요. 저는 그 돌에서 서쪽으로 2m 떨어진 지점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역시 돌로 표시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해서 지뢰를 피해 전진했습니다. 각 지뢰마다 수첩을 확인하고 주변 지형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겨우 50m 정도 전진했을 뿐이었죠.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추격조가 철조망까지 도달한 것 같았어요. 그들은 곧 지뢰밭 가장자리에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여기는 지뢰밭이니까요. 지뢰 위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죠. 저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묻었으니까요. 제가 모든 위치를 기록했으니까요. 이 수첩이 있는 한 저는 이 죽음의 땅을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벽 6시 30분, 저는 100m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3,427개의 지뢰 중 47개를 확인하고 표시했어요. 아직 2,300m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3,380개의 지뢰가 더 있었죠. 이 속도로는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아니, 이틀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추격조는 지뢰밭 가장자리에 도달했어요.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미, 즉각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사격한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진했어요. 27번째 지뢰를 피해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타타탕. 총알이 제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다시 확성기 목소리. 박선미, 마지막 경고다. 10초 안에 나오지 않으면 사살한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첩을 보며 다음 지뢰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지뢰 번호 3298번, 큰 바위에서 남쪽으로 4m.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었어요. 총알이 제 옆땅에 박혔습니다. 흙이 튀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어요. 그들이 정말로 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뢰밭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쏠 수 없었어요. 총알이 지뢰를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준 사격을 하는 겁니다. 저를 정확히 맞추려고 저는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러움을 조금 포기하고 속도를 높였어요. 수첩을 보며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하고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150m 지점. 지뢰 번호 3245번을 지나쳤습니다. 총알이 계속 날아왔어요. 하나가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깊은 상처는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200m 지점. 지뢰가 밀집된 구역이었어요. 제가 2023년에 집중적으로 매설했던 곳이죠. 여기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고 수첩을 자세히 확인했어요. 지뢰 번호 2847번, 소나무 세 그루가 모인 곳에서 동쪽으로 3m, 2856번, 그곳에서 북쪽으로 2m, 2863번, 그곳에서 서쪽으로 1.5m, 마치 지뢰 미로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위치를 계산하며 전진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쾅!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충격파가 제 등을 밀쳤어요. 저는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뢰밭 입구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누군가 지뢰를 밟은 겁니다. 추격조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저를 쫓아 지뢰밭 안으로 들어왔다가 지뢰를 밟은 겁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묻은 지뢰가 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번에는 저를 쫓던 군인을. 확성기에서 패닉 상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하라. 지뢰밭에서 철수해. 더 이상 추격하지 마라. 추격조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묻은 지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더 많은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금 제가 밟을 뻔한 지뢰의 번호를 확인했어요. 지뢰 번호 2863번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지뢰를 찾아냈어요. 땅을 손으로 살살 파기 시작했습니다. 10cm 깊이에서 단단한 물체가 만져졌습니다. 지뢰였어요. 초록색 원반 모양의 대인 지뢰. 제가 3년 전에 묻은 것. 저는 조심스럽게 신관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집중했어요. 딸칵. 신관이 분리됐습니다. 이제 이 지뢰는 안전했어요. 폭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뢰를 꺼내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다음 지뢰로 이동했습니다. 한 개를 제거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3,380개를 전부 제거하려면 563시간, 즉 23일이 필요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라도 더 제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두 번째 지뢰. 지뢰 번호 2856번. 역시 신관을 분리하고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제거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새벽 8시. 저는 12개의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아직 3,368개가 남았어요.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12개라도 제거한 건 의미가 있었습니다. 12명이 살 수 있으니까요. 오전 10시. 저는 1km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37개의 지뢰를 제거했어요. 손은 흙투성이었고 손가락 끝은 피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다음 지뢰를 찾고 신관을 분리하고 제거했죠. 그때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군 추격조가 사용하는 주파수였어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선미의 처형 시간이 됐다. 하지만 본인은 탈출 중이다. 전 부대에 공지한다. 박선미를 발견 즉시 사살하라. 처형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지금 총살당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 살아 있었습니다. 지뢰밭 한가운데서 지뢰를 제거하고 있었죠. 운명이 바뀐 겁니다. 북쪽을 돌아봤습니다. 추격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뢰밭에 들어올 수 없었으니까요. 안전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철조망이 보였어요. 남한의 철조망이었습니다. 거리는 약 1.4km. 지뢰밭을 통과하면 남한 땅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자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계속 지뢰를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남쪽으로 탈출할 것인가. 지뢰를 제거하려면 며칠이 더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북한군이 다른 방법으로 저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포격을 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하지만 남쪽으로 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수첩을 가지고 남한으로 가면 모든 지뢰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요. 남한군이 전부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었죠.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생각했어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여기서 계속 지뢰를 제거하다 죽는 것. 아니면 남한으로 탈출해서 정보를 넘기는 것.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5권의 수첩. 7년간의 기록. 3,427개의 좌표. 이것만 있으면 모든 지뢰를 찾을 수 있었어요. 남한군은 이 정보로 체계적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한군이 정말 지뢰를 제거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보로만 활용하고 그대로 둘까요? DMZ는 어차피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뢰를 제거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탈북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뢰밭을 통과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은 제 수첩을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지뢰를 밟아 죽을 겁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계속 제거하기로. 제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제거하기로. 남한으로 가는 건 나중 일이에요.
일단 최대한 많은 지뢰를 제거하고 더 이상 제거할 수 없을 때 남쪽으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지뢰로 이동했습니다. 지뢰번호 2156번. 개울 건너편 큰 바위요. 조심스럽게 개울을 건넜어요.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위를 찾았고 그 옆 땅을 파기 시작했죠. 지뢰가 나왔습니다. 신관을 분리했어요. 38번째 지뢰였습니다. 아직 3389개가 남았죠. 턱없이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50개를 제거했습니다. 정오, 68개. 오후 1시, 89개. 계속해서 작업했어요. 손은 물집이 생기고 터졌습니다. 무릎은 까졌고 등은 햇볕에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저는 1.5km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127개의 지뢰를 제거했어요. 그때 남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성기 소리였어요. 남한군의 확성기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신분을 밝히시오. 당신은 지금 위험 지역에 있습니다. 즉각 이동을 중지하고 손을 들어 보이시오. 남한군이 저를 발견한 겁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북한인민군 공병입니다. 탈북을 시도 중입니다. 지금 지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 확성기 소리. 무슨 소리요? 지뢰를 제거한다고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묻은 지뢰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게 하려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3427개를 묻었습니다. 지금까지 127개를 제거했어요. 다시 침묵.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지휘관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작업하십시오. 우리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지원하겠습니다. 남한군이 저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을 계속했어요.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72개를 제거했어요.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업할 수 없었어요. 지뢰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작업을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했어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습니다. 배고팠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남쪽 철조망 너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한군 초소였어요. 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곳이 자유인가? 저곳이 제가 가야 할 곳인가? 하지만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3255개의 지뢰가 남아 있었어요. 제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들이 하늘 가득 떠올랐어요. 도시에 불빛이 없는 이곳에서는 별이 정말 밝게 보였습니다. 은하수까지 보일 정도였죠.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지만 저는 그걸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제거한 지뢰들을 한 곳에 모아뒀습니다. 172개의 지뢰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모두 신관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안전했죠. 더 이상 누구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손전등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작업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한 게 어제 저녁이었어요. 24시간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했죠.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이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단련됐으니까요. 3일 굶기 훈련도 받았었죠. 하루쯤은 버틸 수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 확인했습니다. 내일 제거해야 할 지뢰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했어요.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가까운 것부터 제거하고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죠.
북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군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 탈출로를 차단하려는 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뢰밭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낮에 한 명이 지뢰를 밟아 죽었으니까요. 남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남한군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를 구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구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북두칠성이 보였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준 별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공병이었고 전쟁터에서 별을 보며 방향을 찾았다고 했어요. 저도 지금 별을 보며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7년 전 제가 첫 지뢰를 묻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임무였어요. 조국을 지키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묻은 것들이 사람을 죽였고 저는 그걸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만든 죽음의 밭을 제가 직접 걸어가며 제거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만든 건 제가 치워야 하니까요. 문득 그 분홍색 신발이 떠올랐습니다. 5살 여자아이. 그 아이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죽였어요. 3년 전에 묻은 지뢰로. 그 죄책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172개를 제거했지만 아직 3255개가 남았습니다. 모두 제거하려면 며칠이 더 걸릴 거예요. 일주일 아니면 열흘. 그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데 남한군이 도와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과 음식을 던져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위험했어요. 던진 물건이 지뢰를 건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났고 새벽이 다가왔어요. 추웠습니다. 10월 밤의 DMZ는 정말 추웠어요. 군복 하나만 입고 있었는데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체온을 보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잠들면 안 됐어요. 자칫 움직이다 지뢰를 건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해가 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몸을 풀었어요. 관절이 뻣뻣했습니다. 수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목표는 200개. 어제보다 더 많이 제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속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첫 번째 지뢰로 향했습니다. 지뢰번호 1987번. 작업을 시작했죠. 오전 9시. 저는 210번째 지뢰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고 흙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남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미 씨,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손을 멈추고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철조망 너머에 남한군 장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그가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제25사단 작전참모 김준호 대위입니다. 박선미 씨, 당신의 노력을 우리는 모두 지켜봤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대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선미 씨, 이 방법은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 혼자서 3,000개가 넘는 지뢰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해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뢰밭에 들어올 수는 없을 텐데.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박선미 씨가 가진 수첩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지뢰의 위치 정보를. 그러면 저희 공병대가 체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비도 있고 인력도 있습니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수첩을 넘기라는 겁니다. 저는 가슴에 품은 5권의 수첩을 만졌어요. 7년간의 기록.
이걸 넘기면 정말 모든 지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제거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보로만 쓰실 건가요?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모든 지뢰를 제거하겠습니다. 이건 인도주의적 문제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남한군을. 저는 북한에서 평생 남한은 적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대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박선미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210개나 제거했잖아요. 이제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은 남쪽으로 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안전.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안전한 곳. 지뢰가 없는 곳. 더 이상 죽음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곳.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그들을 믿어도 될까요? 수첩을 넘기고 나면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위가 말했습니다. 박선미 씨, 우리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모든 지뢰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수첩은 유엔 사령부에도 보고될 겁니다. 국제적으로 검증받을 거예요. 유엔. 국제적 검증. 그 말이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국제기구가 개입하면 남한군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믿어보기로.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더 작업해봐야 몇백 개 더 제거할까? 3,000개는 불가능했어요.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첩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대위가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뢰 제거 작업을 제가 참여하고 싶어요. 대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박선미 씨도 저희 공병대와 함께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거한 지뢰들의 위치를 피하며 안전한 루트로 전진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수첩을 보며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했어요. 지뢰를 피해 지그재그로 걸어갔습니다. 남한 철조망까지 남은 거리는 800m. 그 사이에 약 1200개의 지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위치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마침내 남한 철조망 앞에 도착했어요. 김준호 대위가 철조망 너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문을 통과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한 땅을 밟은 거예요. 대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선미 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가슴에서 수첩 5권을 꺼냈습니다. 대위에게 건넸어요. 대위가 수첩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보로 모든 지뢰를 제거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긴장이 풀리자 모든 힘이 빠진 겁니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후송됐어요. 하늘을 보니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하늘과 똑같은 하늘이었지만 왠지 더 밝아 보였어요.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임무를 완수했어요. 이제 남한군이 나머지를 해줄 겁니다. 믿어도 되겠죠? 3일 후 저는 다시 지뢰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한 육군 제25사단 공병대 30명과 함께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탈수 증세와 영양실조, 그리고 손의 상처들. 의사는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지뢰 제거 작업에 참여해야 했으니까요. 김준호 대위가 저를 공병대로 안내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저를 보며 격려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북한군이었던 제가 남한군과 함께 일하다니. 하지만 공병대장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박선미 씨, 당신의 정보 덕분에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제 수첩은 이미 디지털화됐습니다. 모든 좌표가 GPS 장비에 입력됐고 3차원 지도로 만들어졌어요. 각 지뢰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병대장이 설명했어요. 총 3,217개의 지뢰가 남아 있습니다. 박선미 씨가 210개를 제거했으니까요. 우리는 5개 조로 나눠서 작업할 겁니다. 한 조당 하루 30개씩 제거하면 약 3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3주. 혼자서는 평생 걸렸을 일을 3주 만에 끝낼 수 있다니. 조직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일조에 배속됐습니다. 조장은 이병찬 중사였어요.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공병이었습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았죠. 이 중사가 말했습니다. 박선미 씨, 당신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십시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저희가 제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뢰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제거하지 못했던 지뢰 중 하나였어요. 지뢰 번호 1856번. 저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저 바위에서 서쪽으로 3m, 소나무에서 남쪽으로 2m. 공병들이 금속 탐지기를 사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었어요. 우리는 손과 눈으로만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군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었죠. 삐삐삐. 탐지기에서 신호음이 났습니다. 지뢰가 감지된 거예요. 공병이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0cm 깊이에서 지뢰가 나왔습니다. 초록색 대인 지뢰. 제가 7년 전에 묻었던 것. 공병이 신관분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정확했어요. 훈련이 잘 된 겁니다. 신관이 분리됐고 지뢰가 안전해졌습니다. 이중사가 말했습니다. 완료. 다음 지뢰로 이동합니다. 하루에 35개를 제거했습니다. 목표보다 5개 더 많았어요. 저는 각 지뢰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줬고 공병들은 빠르게 제거했습니다. 팀워크가 좋았어요. 저녁에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남한군 막사는 북한과 달랐어요. 깨끗했고 따뜻했고 음식도 풍부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공병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물었어요. 북한에서는 어땠습니까? 공병 훈련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장비가 없어서 손으로 모든 걸 했어요.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한 공병이 물었습니다. 왜 지뢰를 제거하려고 했습니까? 탈북만 하면 됐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요. 제가 치워야죠.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했어요. 공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245개의 지뢰를 제거했어요.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작업에 참여했고 조금씩 남한군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묻었던 특별한 지뢰에 도착했습니다. 지뢰 번호 1847번. 그 분홍색 신발의 주인을 죽인 지뢰.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중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이 지뢰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탈북하던 가족을. 5살 여자아이도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병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중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조심히 제거해야겠군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병들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정중하게. 마치 그 아이에게 예를 갖추듯이. 지뢰가 제거됐습니다. 저는 그 지뢰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물건이 한 가족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 지뢰는 영원히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작은 돌을 놓았습니다. 표시였어요.
그 아이를 추모하는 공병들도 함께 묵념했습니다.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21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3,426개의 지뢰를 제거했어요. 이제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지뢰. 지뢰번호 3,427번. 제가 북한군으로서 묻은 마지막 지뢰였어요. 2024년 10월 12일에 매설했습니다. 제가 체포되기 단 하루 전이었죠. 그 지뢰는 북방 1구역에 있었습니다. 철조망에서 가장 가까운 곳. 탈북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될 위치였어요. 전체 공병대가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30명의 공병, 김준호 대위, 그리고 사단장까지 왔어요. 마지막 지뢰 제거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단장이 말했습니다. 박선미 씨, 당신이 직접 제거하십시오. 당신이 묻은 마지막 지뢰는 당신이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갑을 끼고 삽을 들었어요. 그 지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큰 바위에서 동쪽으로 2.5m, 고사목에서 북쪽으로 1m. 그곳에 제가 21일 전에 지뢰를 묻었어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10cm 깊이에서 단단한 물체가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초록색 대인지뢰가 나타났어요. 제 손때가 묻은 지뢰. 21일 전 제가 직접 만졌던 것. 신관을 확인했습니다. 압력식 신관. 제가 직접 체결했던 것. 이제 분리해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감정이 복받쳤어요. 7년간 3,427개를 묻었고 21일간 3,427개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신관에 손을 댔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딸칵. 신관이 분리됐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3,427개의 지뢰가 모두 제거됐습니다. 더 이상 이 지뢰밭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지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공병들이 박수를 쳤어요. 사단장도 박수를 쳤습니다. 사단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씨. 당신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만든 걸 치운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용기를 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았어요.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7년간 쌓였던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뢰밭 제거 완료 기념식. 3,427개의 제거된 지뢰가 한 곳에 모아졌어요. 거대한 무더기였습니다. 사단장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북한 공병 출신 박선미 씨의 용기와 대한민국 공병대의 노력으로 3,427개의 지뢰가 제거됐습니다. 이제 이 땅은 안전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제 옆에서 이병찬 중사가 말했습니다. 박선미 씨, 자랑스러워 하세요. 당신이 해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만든 죽음을 제가 치웠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탈북자 심사를 통과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병이 됐어요. 이번에는 남한 육군 공병대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북한 지뢰에 대한 전문가로서 다른 지뢰밭 제거 작업을 돕는 것. DMZ에는 아직도 수많은 지뢰가 묻혀 있었으니까요. 제가 제거한 건 제가 묻은 3,427개뿐이었어요. 하지만 DMZ 전체에는 약 100만 개의 지뢰가 있다고 추정됐습니다. 남한이 묻은 것, 북한이 묻은 것, 전쟁 중에 묻힌 것까지. 저는 다른 공병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북한식 지뢰 매설법을 가르쳤어요. 어떤 패턴으로 묻는지, 어떤 위치를 선호하는지, 어떤 함정을 설치하는지, 그 지식으로 더 많은 지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효율이 높아졌어요. 어느 날 유엔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수첩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유엔 지뢰 제거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엔 본부에 초대받았습니다. 뉴욕까지 가서 제 경험을 발표했어요. 각국의 지뢰 제거 전문가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한 프랑스 전문가가 말했어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북방오구요. 그 분홍색 신발의 주인이 죽은 곳. 그곳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희생자들을 위한 비였어요. 저는 그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을 겁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어요. 하늘은 맑았고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새도 날지 않던 곳이었어요. 지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았습니다. 저도 자유로웠습니다. 죄책감에서, 과거에서 제가 만든 죽음을 치웠으니까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공병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지뢰를 묻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계속 일할 겁니다. DMZ의 모든 지뢰가 사라질 때까지. 그게 제 새로운 임무였어요. 6개월 후 제가 제거한 구역이 공식적으로 안전지대로 선포됐습니다. 2.4km의 완전히 지뢰 없는 통로였어요. 정부는 그곳을 평화의 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민간인도 걸을 수 있는 길. 처음으로 DMZ에 만들어진 안전한 길이었죠.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도 참석했어요.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선미 씨, 당신이 만든 길입니다. 당신이 먼저 걸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길의 시작점에 섰습니다. 예전에 철조망이 있던 곳, 지금은 아치형 문이 세워져 있었어요. 평화의 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예전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를 갈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지뢰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따라 걸었습니다. 대통령, 장군들, 공병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수백 명이 함께 걸었어요. 2.4km를 걸어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북쪽 끝. 예전에 제가 탈출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뒤돌아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뢰밭을 통과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성공이었죠.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박선미 씨의 용기가 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5살쯤 돼 보였어요. 분홍색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도 안전하게 이 땅을 걸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분홍색 신발의 주인. 제가 구하지 못한 그 아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이 길을 만들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위험한 것들을 치웠단다. 이제 안전해. 아이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꽃 한 송이를 건넸어요. 저는 그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걷는 것. 그날 이후 평화의 길은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방문했어요.
예전의 지뢰밭을 안전하게 걸으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가끔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웃으며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길이 된 거예요. 저는 교관이 됐습니다. 육군 공병학교의 특별 강사로. 제 수업 제목은 적성지뢰 이해와 제거였어요. 북한식 지뢰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첫 수업 날 30명의 젊은 공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박선미입니다. 7년간 북한 공병으로 복무했고 3,427개의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뢰를 제거했어요.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지뢰가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제거하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뢰는 사람을 죽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분홍색 신발 사진이었어요. 이게 제가 묻은 지뢰가 죽인 아이의 신발입니다. 5살이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3년 전에 묻은 지뢰를 밟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유를 찾아가던 중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거하는 지뢰 하나하나가 생명을 구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수업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론 시간에는 북한 지뢰의 종류, 매설 패턴, 그리고 심리적 함정에 대해 가르쳤어요. 북한 공병들은 특정 패턴을 선호합니다. 큰 나무 주변, 바위 옆, 개울 근처. 탈북자들이 숨을 곳을 찾아가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실습 시간에는 실제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모의 지뢰밭이 조성돼 있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사용하던 방식대로 지뢰를 배치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이 지뢰밭에서 안전한 통로를 찾으시오. 학생들이 조를 나눠 작업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고 지형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냈어요. 한 학생이 실수했습니다. 잘못된 위치를 밟았어요. 훈련용이라 폭발하지 않았지만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왜 실수했는지 아나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지형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패턴을 놓쳤어요. 맞습니다. 지뢰는 예상 가능한 곳에도 있지만 예상 불가능한 곳에도 있습니다. 심리전이에요. 항상 의심하고 항상 확인하세요. 몇 달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빠르게 배웠어요. 제가 7년간 쌓은 지식을 그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졸업식 날 학생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교관님 덕분에 생명을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생명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제 가르침을 기리는 길입니다. 그들은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DMZ 곳곳에 지뢰밭으로. 제가 가르친 기술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몇 달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제자들이 500개의 지뢰를 추가로 제거했다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지식이 계속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2025년 봄 저는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UN DMZ 평화 프로젝트였어요.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지뢰 제거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수석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남한군과 국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팀이었어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지뢰 제거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박선미 씨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427개를 묻었고 3,427개를 제거한 이야기. 그들은 경청했어요. 영국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다른 구역도 같은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북한 공병들의 매설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록이 없는 지뢰들이 문제입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제 구역은 제가 직접 기록을 남겼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역은 기록이 없었죠. 캐나다 전문가가 제안했습니다. 최신 탐지 기술을 사용합시다. 지상 투과 레이더, 드론 탐지, 인공지능 분석까지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DMZ를 10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북한식 매설 패턴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담당한 3개 구역에서 약 1만 5천 개의 지뢰가 추가로 제거됐어요. 제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큰 나무 주변에 87%, 바위 근처에 76%, 개울 옆에 82%의 확률로 지뢰가 있었습니다. 패턴이었죠. 국제팀은 놀라워했습니다. 한 호주 전문가가 말했어요. 당신의 지식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DMZ 전체에는 아직도 수십만 개의 지뢰가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북한 공병 출신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도 지뢰를 묻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은 지뢰의 위치를.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구역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2,000개의 지뢰를 3개월 만에 제거했습니다. 다른 탈북 공병들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둘씩 자신의 기록을 가지고 왔어요. 모두가 죄책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탈북 공병 자문단. 총 7명이었어요. 우리는 각자가 묻은 구역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북한 공병 출신들이 과거를 바로잡는다는 이야기였어요. 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요. 제가 치워야죠. 2025년 가을, 우리 팀은 총 3만 개의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유엔은 우리에게 평화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당신들은 진정한 평화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이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원래 묻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제거한 거였으니까요.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그 언덕에 올랐습니다. 처음 지뢰를 제거했던 곳, 석양이 졌습니다. 오렌지빛 하늘 아래 DMZ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제거한 구역에는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관광객들, 연구원들, 그리고 가끔은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의 가족들.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더 이상 지뢰가 없었으니까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7년간의 기록이 담긴 5권. 이제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어요. 평화박물관 관장이 말했습니다. 이 수첩은 역사의 증거입니다. 영구 보존하겠습니다. 저는 수첩을 건넸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완전히. 죄책감에서, 과거에서, 모든 것에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구역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10년 안에 DMZ 전체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목표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그랬으니까요. 처형 30분 전 지뢰밭으로 향했던 그 결단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북두칠성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별자리였어요. 아버지도 공병이었고 별을 보며 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별을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이제는 알아요. 제 길이 어디인지. 평화를 만드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게 공병 박선미의 새로운 임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땅을 만졌습니다. 더 이상 지뢰가 없는 땅. 안전한 땅.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내려가기 위해, 내일을 향해. 제 뒤로 평화의 땅이 펼쳐져 있었고 제 앞으로는 희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DMZ의 모든 지뢰가 사라질 때까지. 그게 제 속죄이고 제 희망이며 제 미래입니다.